MBS 조사를 저희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MBS 조사도 좀 보고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여론의 흐름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S 조사 개요부터 좀 보고 들어갈까요? 어떻습니까? 예. MBS 조사 보시겠습니다. 네. MBS 조사는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자체 조사합니다. 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에서 창우 리서치가 자체 조사를 하고요. 이번 조사는 7월 4주 조사인데요. 7월 21일부터 23일 3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월화수 진행을 하죠. 네. 조사 방법은 국내 통신삼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이 경우에 1,001명 추출했으니까 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피조사 선정 방법 여기 보시면은 요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네.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국정운영평가 이렇게 이제 항목이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국정운영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정평가를 보시면 64 나왔습니다. 64. 64 네. 나와서 여전히 그러면 60%대 예. 중반까지 가 있는 거. 변함이 없네요.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네요. 거의 예. 없고 60% 지금 초반 중반인데요. ARS 조사에서도 뭐 미세하게 떨어진 조사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 좀 1%포인트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지난 2주 전 대비 직전 조사 대비 65에서 64가 됐으니까 1%포인트 빠졌는데 이 정도는 뭐 큰 변화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직은 60% 초반 중반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그러면 이게 높은 수준이냐 낮은 수준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어떻습니까? 있는데 예. 낮은 수준은 아니죠. 낮은 수준이 수준 아니라는 아니다. 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는 네. 조금 진영 간 이 균열이 분명하게 있어서요. 자기가 지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투표하지 않았던 대통령에 대해서 잘한다 이런 어떤 호의적 평가가 좀 없습니다.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가가 상당히 높았죠. 평가가 좋았죠. 80% 내외였으니까 네. 임기 초반에 상당히 긍정 평가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국정농단에 의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그 조기 대선 직후였는데요. 네. 지금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시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양극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60% 초반 중반 거의 중반이죠. 지금 보시면 최근 3번 조사는 62, 65, 64니까 평균 낸다 하더라도 한 64 정도, 63.54 이 정도 되는 건데요. 상당히 좀 높은 겁니다. 그러면 국민 3분 중에 2분 정도는 긍정 평가하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 수치하고 대조적인 게 이제 부정 평가인데요. 부정 평가가 22 수준이니까 얼마 안 되네요. 부정평가 자체가. 부정 평가 22라고 한다면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한 49 정도 득표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따진다면 지금 부정 평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적어졌다라는 거는 사실 뭐 김문수 후보 또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부정평가 하실 법도 한데 그런 네. 분들은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던지 아니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아주 적은 비율의 어떤 부정평가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재미있는 거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전부 다 모든 연령대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70세 이상도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지금 지역에서 보시면은 대구 경북 51 나왔습니다. 긍정 평가가 51인데 이것도 절반 정도이죠. 대구 경북에서 50이나.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평가는 지금 전 연령대 전 뭡니까 지역에서 다 좋은데요. 특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40대 50대 요 허리가 되고 있는 40대 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82, 74니까 여기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호남에서 89 굉장히 그 높은 비율입니다. 네. 나머지 지역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그나마 낮다라고 하는 TK에서 51 나왔다라는 점 요거는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긍정이 이제 64, 부정이 20인데 전 연령, 전 지역에서 다 잘하고 있다가 높다. 그렇습니다. 이거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셨을 때도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뭐 89%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네요. 예,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6%에 네. 그쳤습니다. 그런데 중도 그리고 보수까지 보실 때 중도 성향이신 분들도 66%는 지금 잘하고 있다. 긍정 평가하고 계시고요. 자, 지금 주진우 의원이 들어가고 있네요. 주진우 의원.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한 주진우 의원입니다. 예. 지금 주진우 의원도 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가,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좀 많이 좀 들어가고 있네요. 아까 유상범 의원도 들어가고. 자, 현장 오마이TV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더 이어가 보죠. 예, 여론조사도 해드리고. 아, 저희가 뭐 바쁩니다. 오늘 오마이TV가. 예, 긴박한 상황이군요. 긴박한 상황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66%가 지금 긍정 평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높은 비율이죠, 정말. 평균보다도 좀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중도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을 가만히 회고해 본다면 네.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그 정부 쪽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많이 안 하셨어요. 네.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 때. 그런데 지금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의 66이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로 네. 이재명 대통령은 긍정 평가하고 있다. 가만히 회고해 보면 지난 정부 시절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만 5세 입학이 충격이 컸거든요. 그때 대통령 긍정률이 24까지 빠졌죠. 기억하시겠죠?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된 어떤 정부의 태도라든지 입장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그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이 상당히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책 영역으로서 우리가 외교를 따지는데 네. 그때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죠.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그랬죠. 연말에 터져버린 거죠. 그때 다시 24%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그 정부 출범 초기에 벌써 바닥을 한 2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네. 중도 성향이신 분들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한번 비교해 보시면 66이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이제 눈여겨 봐야 될 부분입니다. 게다가 뭐가 있습니까 또?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37%가 지금 긍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37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 숫자도 눈에 띕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일단 대통령 뭐 긍정하고 있다라는 게 37이니까 이거는 뭐 3분의 1이 넘죠. 네. 이 정도 따지면 부정평가는 46과 비교했을 때 아주 많은 격차, 아주 큰 격차는 아니다. 9%포인트 격차가 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본다면 보수이신 분들도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정책을. 어떤 정책?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네. 이런 정책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민생의 복지연금도 플러스 되는 요소일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대통령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라는 거 봐야 되겠고요. 아, 뭐가 또? 자, 박스를 들고 들어갔네요. 특검에서. 박스를 들고. 박스는 뭐 챙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파란 박스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뭔가 담아올 텐데 그 담아오는 게 좀 중요한 증거일지 아닐지도 분석을 해봐야겠죠. 예. 자, 조배수 의원도 함께하네요. 예. 조배수 의원도 네, 검사 판사 출신이죠. 자, 안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저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막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 법조인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뭐 절차상 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항목이 신뢰인데요. 신뢰. 예. 이 신뢰도 꾸준히 60% 중반이기 때문에 사실 평가와 신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왜 이런 거를 어차피 똑같은 문항 왜 넣느냐 이러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있습니다. 평가는 신뢰를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지만 당장 이 이슈에 대해서는 나는 평가는 좋지 않아 이럴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예. 내가 이 사람을 굉장히 지지해. 네. 내가 신뢰해. 내가 호감이 있어. 그렇지만 평가는 좋게 평가할 수 없어. 이 단계가 보통 레임덕이 오면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갭이 있지를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은 신뢰도 충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진짜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중반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런 신뢰가 정말 높고 일 잘하고 있다라고 이런 와중에 사실 윤석열이 지금 특검 조사를 받고 있고 구속이 돼 있지만은
김건희도 또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영부인 리스크 뭐 이런 게 컸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 이후에 김혜경 여사의 행보 정말 잘하고 있다. 역할을 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 보니까 김혜경 여사가 가평에 가서 봉사활동을 벌인 수해 현장을 찾은 모습이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보면은 누가 영부인이냐? 아, 수해 자원봉사 나선 김혜경 여사. 누가 영부인인지 모를 정도로, 누가 김혜경 여사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아예 한 이 몸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자원봉사하는 모습이 또 많은 감동을 또 주고 있더라고요. 예. 예, 아주 네, 흐뭇한 흐뭇한 모습. 예,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네, 예. 한번 좀 내려볼까요? 더 내려주세요. 사진 많습니다. 한번 쭉 보죠. 오마이뉴스가 찍었네요. 대통령실 제공한 거 저희 이제 보도한 건데, 네, 보면은 이제 점심 배식 봉사도 하고, 예. 직접 이렇게 가재 도구나 아니면은 이 물품들 닦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대조적이네요. 대조적이다. 예, 지난 정부의 김건희 여사 영부인 네. 되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돋보이는 영부인이 돋보이는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저기 오마이뉴스 마크 찍혀 있는 이 사진을 쭉 봤을 때 네. 정말 그 영부인이 도대체 누가 영부인인지 모른다라는 제목에 정말 걸맞게 정말 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사이에 네. 이렇게 도대체 껴서 이렇게 돋보인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아예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묻혀 있네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네. 서민과 또 중산층 같이 하는 국민 사이에서 네. 같이 해 주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빛나는 장면이 아닌가. 오히려 예. 이렇게 여기 함께 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 이걸로 빛나는. 그렇죠. 오히려 막 내가 막 멋내고 그렇죠. 뭐 목걸이 진주 목걸이 하고 팔찌 차고 이렇게 빛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장면이다. 이 연출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일하는 현장 자체입니다. 현장입니다. 예, 재미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 임기 내내 이렇게 가서 서민과 중산층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고 하는 그런 행보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입니다. 모두가기 TV님께서 김혜경 여사님은 진짜 사람 냄새나는 품위 있고 친근한 여사님 이렇게도 의견을 주시네요. 이게 이런 것들이 또 지지율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국정 운영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정당 지지도 한번 알아보죠. 정당 지도는 살짝 충격적인 결과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충격 받으셨어요? 네,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마음을 네, 가다듬고. 예. 국민의힘이 지금 17%까지 빠졌습니다. 여기 충격 받으신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완전히 빠졌거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대선이 이제 요쯤 끝났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기서 끝나서 지금 계속 빠져서 10%대가 됐는데 가령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빠졌을 때 요쯤에서는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고 그렇네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그 혁신위원회도 띄웠고 했으니까 어떤 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여러 중도 성향이신 분들까지도 이렇게 포괄해서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빠졌습니다. 물론 지금 오차범위 이내로 살짝 빠졌기 때문에 이거 큰 변동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중단기 추세로서 보면 추세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추세는 뭔가 중대한 어떠한 조치가 없으면 계속 빠진다. 계속 빠진다? 더 내려갑니까? 그럼 여기서 17에서? 그러니까 이게 바닥인 줄 알았지라고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닥인 줄 알았더니 뚫었다. 바닥을. 지하실이 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지하실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3월만 해도 38%라고 한다면 30% 중후반에서 민주당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5월까지 왔어요. 그렇죠? 대선 접어들고 나서 사실 이게 3월 이거는 계엄 이후 그 탄핵 요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때에도 강고하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여당이었는데 지금은 밑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빠지고 있다.
이거 반토막 났죠. 5월 중순에 비하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을까요?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김문수 전 후보, 전 장관 김문수 전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이번 대선 때 네. 41% 얻었잖아요. 얻었죠. 그 많이 정도 얻었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출마 선언문을 보면은 윤석열이라는 세 글자가 없어요. 없어요. 아예 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이재명이 나왔나요? 이재명 나왔습니다. 20몇 번 나왔습니다. 20몇 번. 민생은 몇 번 나왔을까요? 글쎄요. 몇 번 나왔어요? 두세 번 나왔습니다. 두세 번 나오고 이재명 얘기만 했군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만. 네. 20여 번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 극좌 반미 뭐 이런 어마무시한 단어들 막 그냥 단어들이 그냥 예. 굉장히 센 단어들이 센 단어를 많이 자, 썼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윤석열과는 그러면 차별을 하겠다, 네. 끊어내겠다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죠. 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환기 씨가 입당한다든지 네. 또 어떻게 손을 잡는다든지 하는 얘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 자리에 김문수가 들어가겠다. 네. 얼굴을 바꿔서 내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이지 국민의힘이 어떤 이념적 기반이라든지 많은 국민분들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라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다. 그럼 이거는 과연 네. 그러면 이 지지도가 회복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게 하나. 두 번째. 그러면 민생은 두세 번. 그런데 이재명은 20여 번. 이건 중점을 무엇에 두느냐? 정치투쟁에 두겠다. 대정부 투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네. 투쟁에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오르겠느냐는 거죠. 민생이 지금 아주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하던 부정하던 민생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야당 지도자가 민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정치투쟁 일변도로 간다고 하면 네. 이게 과연 회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민주당 43이니까 2%포인트 빠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대선을 경고하면서 40%대에 올라서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다라고 예. 보셔야 되겠습니다. 45, 45, 45 세 번 찍었죠. 네. 그리고 43. 2%포인트 빠졌다. 뭐 최근 인사 논란도 있어서 그랬겠지만 이게 확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연령대별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네. 우세한 연령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니 70세 이상에서도 37대 30으로 국민의힘은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네. 열세다. 우세가 아니다. 이거는 좀 충격이죠. 사실상 60대와 70세 이상 요 고령자에서 국민의힘이 더 좋아야 맞죠. 그리고 40대, 50대에서 민주당이 앞서고요. 그러면서 청년층을 두고 두 정당이 밀고 땡기고 해왔던 것을 본다면 네. 지금은 전 연령대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는 연령대들이 몇 군데 눈에 띕니다. 30대는 지금 국민의힘이 8%예요. 8%. 8%.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개혁신당 7%입니다. 네. 국민의힘 8%. 차이가 없죠. 자, 이 상황은 좀 충격적입니다. 네. 70세 이상에서도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60대에서는 지금 이거는 더블 스코어입니다. 60대에서 더블 스코어다. 이거는 좀 충격적이죠.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총선거,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청년층에서 좀 더 인구가 많아지고 40, 50대가 더 기득권화돼서 자리를 잡는데 어디에서도 지금 20%를 못 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뼈아픈 국민의힘의 현 주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도 한번 하방 한 명 있다는 거고 지역별로도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만 대구 경북에서만. 35%로 네. 우세한데요. 대구 경북에서 35%가 아니고 이게 한 55 나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방적으로 우세하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조금 PK는 한번 보시죠. 34대 19로 오히려 민주당이 더 잘 나오고 있네요. TK, PK가 지금 뒤바뀌어 있죠. 인구수는 어떻습니까? TK, PK 1.5배입니다. PK가. PK 더 많죠. 부산, 그러면 울산, 경남. 이 상황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PK도 국민의힘이 위험하다. 이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여기 한번 보시면 서울에서는 3배 차이. 네.
인천 경기에서도 이 정도면 3배 가까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2배가 넘습니다. 대전, 충청, 세종, 충청권에서도 이 정도면 2배 반. 뭐 호남이야 그렇다 치고요. 73대 7이니까 호남에서도 이 정도면 보통 지방선거에서 한두 개 어떻게 하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 되면 호남에서 되게 어렵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지방선거 성적표를 미리 받아드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아예 혁신위원회에 힘을 다 주던가 아니면 혁신위원회를 없애든가 이건 있는지 없는 건지 모르는 그러면 혁신위원장을 세워놓고 그리고 기존 원내하고 좀 비대위하고 싸운다던가 잘 안 맞는다던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다. 예. 좀 글쎄요. 국민의힘은 이제 앞이지가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당권 도전에 나선 김문수 뭐 이제 주진우 또 뭐 조경태,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새 리더십이 세워진다면 좀 더 다른, 그러니까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국민의힘 상황이 될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한 달 기간 동안 쉽지가 않죠. 지금 어느 후보로 완전히 몰려서 누군가로 완전히 구심력이 완전히 형성이 되는 태풍이 눈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지금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굉장히 표가 많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지자 중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권 주자에 대해서 누구 한 명으로 완전히 쏠리지 않고 물론 그 김문수 후보가 일단은 원톱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건 지켜봐야 되겠고요. 과반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2명이 경쟁하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과는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리더십이 확 살아나야 돼요. 여당은 좀 분산돼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누가 이기면 당대표를 하고 못하면 다른 걸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당은 이 여러 가지 자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공직을 맡는다거나 지방선거로 출마한다던가 하는 어떤 기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당은 당직으로 좀 몰려서 리더십이 하나로 확 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의힘은 이번에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이게 17%가 개선이 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2017년에 그때 이름이 뭐죠? 자한당이었죠. 자한당. 예. 국민의힘의 전신 자한당이 그때 10% 초반까지도 빠졌었거든요. 놀랍게도 막 11% 막 이렇게도 빠졌는데 그때는 국민의당이 있었습니다. 꽤 컸어요. 제3당이. 네, 제3당이. 그리고 당시에는 바른정당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은 중간급 이상 되는 제3정당들이 있는 상황에서 보수당이 확 줄어든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은 중간급이 아니에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정당들이 그 당시에 제3정당에 비하면 굉장히 좀 약세이죠. 그렇게 따졌을 때 국민의힘 17%는 많이 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은 최소 25에서 30 정도 사이 그렇게 유지하는 게 맞기는 맞죠. 17%가 끝이 아니다. 더 내려갈 때가 남아있다. 한 자릿수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설마요. 그렇게는 안 돼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한 자릿수를 간다면 개혁신당이 2자릿수 가면서 그 지지세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인가 이벤트가 있고 그 후에 국민의힘이 빠지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대한정당으로서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딘가에 가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보수 응답자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요. 아니 대통령은 이 조사에서 지금 64 나왔다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4입니다. 긍정평가가 지금 보시면 64. 그런데 그럼 여당은 43이에요. 그러면 20% 포인트 격차가 있죠. 그러면 여당은 뭘 못해서 뭘 못 나서 대통령은 잘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맞지만 문항 형태가 다르죠. 대통령은 한 명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고 잘했냐 못했느냐. 여기서는 여러 정당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보다 이 지지세가 좋기는 불가능해요.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지지세가 완전히 지금 한 자릿수 완전히 빠진다면 누군가를 달리 선택을 할 당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게 개혁신당이 돼야 되는데 네. 문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지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구성비가 약간 다르죠. 개혁신당은 역시 2030 중심이고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좀 고령자 중심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개혁신당이 고령자를 다 데려오면 지지세를 가져오면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0% 선도 하향 돌파하는 그런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그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그렇게. 일이 쉽게 상상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17% 이것도 바닥이 아니고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후보자 사퇴했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 윤리에 제소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게 여론에 또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 그리고 뭐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안 된다. 이거 다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플러스에서 계속 그러니까 강선우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론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자, 지금 유상범 의원 잠깐 예. 말 들어보죠. 자, 여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압수 영장을 확인했는데 국회의원 되기 전 훨씬 전의 2016년도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된 범죄 사실만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문제는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2016년도에 양평 군수로 근무를 했을 때의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전혀 기록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잘못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양평 공흥지구가 이미 관련된 수사가 진행됐었고 그때 일부 공무원들도 기소가 돼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도 있고 당시에 상당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선교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았던 사안인데 지금 9년이 지난 지금에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 또한 장소적인 면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 의원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영장에 대해서 그냥 발부를 남발하고 있는 법원에 대해서도 굉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일단 김선교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무실에 대해서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수색하는 것에는 동의를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만은 이런 어떻게 보면 관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장소에 대해서 특히 그 장소가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의 국회 내 사무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어두워요, 저쪽이. 어둡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두워. 네. 의원님 그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는 뭐라고 적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김성교 의원은 피해자인지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계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상에 피해자로 표시된 것은 맞습니다. 맞고
범죄 사실은 2016년도에 있었던 네, 곽규택 의원의 브리핑 듣고 왔는데 뭐 양평 공흥지구 관련된 그 내용의 영장인데 왜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압수하냐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이에요.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뭐 특검이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이 강선우 의원 관련해 가지고 윤리제소, 그 강선우 의원 플러스 알파 공세를 펴고 있는 이 모습들 이게 뭐 타격감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행보입니까? 글쎄요. 예. 이 끝난 이슈 이제 강선우 의원 자체로는 이제 끝난 이슈고요. 네. 이제는 그 지금 대통령 정부의 그 인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당이 지금 이 흐름을 좀 보시면 네. 야당이 지금 인사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지지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요건 그렇네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큰 거 한 방을 꺼내서 예. 국민들 마음에 딱 드는 뭔가를 제시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 검증은 언론이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야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올라가지는 않는다. 야당이 야당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네. 지금 인사청문회라든지 검증을 계속하고 있는 거는 아주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검증된 거는 없습니다. 검증된 거는 없고요. 야당 지지도를 올리는데 효과적인 재료가 되겠느냐? 글쎄요. 그렇게 단정하기 쉽지 않네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야당은 야당 자체로서 예.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인적 쇄신을 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죠. 부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